검찰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과 정치권은 검찰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1시간 동안 이어진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근조 한국언론이라는 표현이 포털 검색 1위에 올랐습니다. 포털 검색어 인위적 순위 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오늘 대한변협과 법원행정처 공동주최로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상고법원, 상고허가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부착한 공고문을 무단 제거한 입주민 대표회의 관계자가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분쟁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9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오후 3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2시 16분까지 11시간가량의 마라톤 기자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 모두 일관되게 부인했는데 검찰 수사는 속전속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조국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는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위장매매 등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국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코이카에서 비정부기구 NGO 협력 봉사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경위는 어떻게 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입니다. 참고인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고등학교 시절 조 후보자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린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재학 중인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 소속된 장 교수 연구실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 병리학 영어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장영표 교수는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이 올라간 논문의 책임 저자입니다. 통상 논문 제1저자는 논문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와 실험을 주도한 연구자 이름이 올라가는데 단기 인턴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 세계 선도 인재 전형으로 합격하는 과정에 해당 논문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은 입시 특혜로까지 번졌습니다. 조 후보자 딸과 같은 한영외고를 다닌 장영표 교수 아들은 2009년 조국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해 이른바 입시 품앗이 논란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생산업체 웰스 CNT 이모 상무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블루코어 밸류업 1호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자녀 처남 정모 씨와 두 아들 등 6명이 2017년 7월 전체 출자금 14억 원을 투자해 조 후보자 가족 펀드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블루코어 밸류업 1호가 2017년 8월 펀드 납입금액 14억 원의 대부분인 13억 8천여만 원을 이른바 몰빵 투자한 회사가 웰스 CNT입니다. 공교롭게도 펀드 명칭이 블루코어 밸류업, 청와대 핵심 자산가치 상승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이름입니다. 펀드 운영 당시 조국 후보자는 청와대 실세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가 펀드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원이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건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필요성, 즉 범죄 혐의나 단서가 어느 정도 있어 보여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는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논문에 대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논문 책임저자 장영표 교수에 대해 논문 자진 철회를 권고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게 협회의 전문적 판단이라는 것이 의협 발표 내용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11시간에 걸친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제1저자 등재, 입시 품앗이 논란에 단국대 교수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다고 답변하는 등 제기된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조 후보자의 소명과 반박이 끝나길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그런지 들여다보겠다는 듯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검찰은 제기된 모든 논란과 의혹에 대해 증거와 사실에 기반해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조 후보자 필생의 염원, 검찰개혁의 대상,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전격 합의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웅동학원 등 2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 그리고 국회 청문회가 무산되고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11시간 이어진 마라톤 기자간담회가 끝나자마자 단행된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2차 추가 압수수색. 엄중 수사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인지, 검찰개혁을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정말 쳐내려는 것인지, 마치 조 후보자 해명을 기다려 압수수색에 나선 듯 시기도 공교롭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짜 의도와 의중을 몰라 청와대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총장의 진짜 의중은 검찰 수사 결과로 나타날 테고, 이틀에 걸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검찰 2차 압수수색 관련해서 오늘 포털에선 근조 한국 언론과 보고 있다 정치 검찰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연이어 장악했습니다. 앵커 브리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 포털 사이트 다음 메인 화면입니다. 실시간 이슈 1위는 근조 한국 언론, 2위는 한국기자 질문 수준입니다. 10위는 조국 기자회견입니다. 실시간 검색어 10위 10개 가운데 3개를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관련한 내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위와 7위는 오늘 압수수색을 당한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와 동양대학교입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한 키워드들이 검색어 10위 안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자간담회를 놓고 보면 기성 언론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적대적입니다. 근조 한국 언론, 한국 기자 질문 수준, 표현이 아주 직설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의혹 제기 초기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조 후보자나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에겐 진위나 옥석에 상관없이 거의 반사적으로 이른바 기레기로 치부되는 경향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이른바 조중동 같은 보수 매체들이 조 후보자를 비판하면 원래 기레기라 그렇고, 한겨레나 경향 같은 상대적으로 진보 매체들이 조 후보자를 비판하면 신기레기 출연식입니다. 조국은 검찰개혁 최적임자다. 조국을 상천에 끌어내리려는 자들은 개혁 저항 세력들이다. 이들 저항 세력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한다. 그리고 가짜뉴스가 가짜 여론을 만들고 있다. 가짜뉴스로부터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식의 논리 기제입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 지지자들의 이런 인식은 지난달 27일 검찰의 대규모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이 전개되자 온라인에서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발현됩니다.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 전쟁입니다. 실제 검찰 압수수색 당일인 8월 27일엔 조국 힘내세요 키워드가 포털 실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튿날인 28일엔 가짜뉴스 아웃이 실검 1위에 올랐습니다. 30일엔 법대로 임명과 보고 싶다 청문회가 실검 1, 2위를 장악했습니다. 이후에도 나경원 자녀 의혹, 정치검찰 아웃 등의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휩쓸었고, 청문회가 무산된 2일엔 다시 법대로 조국 임명이 실검 1위를 차지했고, 기자간담회를 두고선 근조 한국 언론, 한국기자 질문 수준 같은 검색어가
실검 1, 2위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방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특정 커뮤니티나 사이트에서 오늘은 이런 검색어를 띄우자 제안하고 지지자들이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리며 검색어 입력을 독려하는 겁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과거의 적폐들이 조국으로 대표되는 촛불을 압살하려 결집한다며 네이버와 다음 실검 검색어에 조국 힘내세요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리면 해당 글을 퍼나르며 조국 힘내세요를 해시태그로 검색어 입력으로 확산하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오후 3시경엔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을 향해 보고 있다 정치검찰이라는 호전적 문구가 포털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온라인 시민운동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이 있는 반면 반대쪽에선 드루킹, 킹크랩처럼 기계를 쓰지 않았다 뿐이지 본질적으로 여론 조작이라는 비판이 상존합니다. 흔히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물론 악의적인 왜곡이나 음해를 위한 질문과 기사도 분명 있는 것도 사실이고 반면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문 제기와 비판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싸잡아서 기레기로 모는 것은 카타르시스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공정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작이든 운동이든 아무튼 인위적 장악이 가능한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 노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네이버나 다음 입장에선 개입하지 않되 언론들을 줄 세우고 네티즌들을 자기 마당에서 놀게 하고 결과적으로 여론을 좌지우지 장악하는 그 단맛을 결코 놓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일련의 사건이 건전한 온라인 여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생산적이고 실효적인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선 대한변협과 법원행정처 공동 주최로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 기자, 상고심이면은 뭐 대법원 재판을 말하는 건데 뭐 통계나 현황 같은 게 좀 있나요? 네, 이런저런 분쟁이 늘고 변호사 수도 같이 급증하면서 이제 소송 건수도 덩달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약 4만 8천 건 정도 됩니다. 1990년에 비해서 5배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단순 계산을 봐도 12명의 대법관 중에 1명이 이제 한 1년에 담당해야 하는 사건이 4천 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재판에도 하루 10건 이상씩은 처리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뭐 말 그대로 엄청난데 상고제도 개선이 시급하긴 시급해 보이네요. 네, 대법원에서 맡은 상고심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신속 충실한 재판이 어렵다는 게 지적됐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통한 법령 해석 통일 기능 등 이제 대법원 본래의 기능과 역할도 부실해졌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 금태섭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서 현재 법 제도는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를 허용하고 있다 보니 충실한 심리가 어렵다면서 대법원이 법령 해석 및 법 적용의 통일적 기능, 국민의 권리 구제 기능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고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네, 소송이 급증한 지금과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렵지만 1950년대에는 대법원을 대법관 그리고 대법관 아닌 판사로 이원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해서요 운영하다가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상고 허가제를 10년 가까이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1994년 도입된 심리 불속행 제도가 있습니다. 상고 이유가 이유 없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유 없음을 판단하려면 어차피 사건을 들여다봐야 돼서 대법원에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서 지금은 심리 불속행 제도가 있으나 상고되는 사건의 숫자나 내용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그래서 상고제도 어떤 대안들이 제시됐나요?
네, 크게 세 가지가 대안으로 네. 제시됐는데요. 하나는 80년대에 시행했던 상고 허가제를 이제 다시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네. 민사 사건에 있어서 헌법, 법령 그리고 판례 위반의 사건에 대해서만 이제 상고를 인정하고요. 네. 그 외에는 대법원의 상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상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대법원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는 이제 중요한 사건에만 집중해서 이제 심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네. 또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은 이제 극복해야 할 점입니다. 네, 뭐 다른 두 대안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60년대 있었던 상고법원 고등법원 상고부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일정한 기준을 두고 더 중요한 건 대법원에서 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건 고법 상고부에서 나눠서 재판하는 건데요. 네. 별도의 상고법원 도입도 이제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고법과 대법 사이에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해서 네. 이제 상고심 대다수는 상고법원에서 처리를 하고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위주로 사회 규범을 판단하고 제시하는 일종의 정책법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네. 고법 상고부나 상고법원 설치는 정책법원으로 이제 대법원의 역할을 회복하면서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라는 헌법 정신을 모두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차이점은 이제 상고법원은 별도의 법원을 한 곳에 두는 거고 네. 이제 고법 상고부는 각 고법마다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둔다는 점인데요. 네. 상고법원 판결이나 고법 상고부 판결에 불복해서 이제 대법원으로 다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사심제로 또 하염없이 사건이 늘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쉬운 게 없네요. 대법관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안 되나요? 네, 그런 방안도 논의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대법관 수를 무한정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다는 데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요. 네. 앞서 언급한 사회 규범에 대한 판단과 제시라는 이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네.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통해야 되는데 네. 이제 대법관 숫자가 늘어날수록 전합 토론은 또 어려워지고 네. 어느 선을 넘어가면 전원 합의체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대법관 숫자가 늘어날수록 전원 합의체 토론이 점점 불가능해지므로 대법관 증언만을 해결책으로 볼 것은 아니고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제도 개선과 대법관 인적 구성 다변화 투트랙으로 이 상고제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오늘 토론의 참석자들의 인식입니다. 네, 뭐 잘못된 방식으로 추진하긴 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왜 그렇게 상고법원 도입에 목을 맸는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